어머니 댁, 도윤이 앞으로 미리명에 바꾸면 세금 덜 나와요. 아직 나는 멀쩡해. 저녁 식탁 위로 갈치구이 냄새가 퍼졌다. 하지만 그날따라 음식 냄새보다 며느리의 말이 더 코를 찔렀다. 나는 오말자, 오래 잃은 살이다. 평생을 공장과 식당을 오가며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처럼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밥상을 차렸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를 구워 정성스레 접시에 담았다. 갈치는 시장에서 아침 일찍 사온 것이었다. 싱싱한 것으로 골라서 정성껏 손질했다. 소금 간을 딱 맞게 해서 노릇노릇 구웠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이었다. 며느리는 도시에서 일하던 똑 부러지는 여자였다. 대학도 좋은 데를 나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결혼 후 이 시골집에 내려와 함께 살게 됐는데 처음엔 참 고마웠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 모시기 싫어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달랐으니까. 시골로 내려와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고마웠다.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밥상을 차리면서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다. 고생했다고, 오늘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했다고. 며느리는 고맙다며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밥을 뜨면서 며느리가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다.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다고, 세금이 정말 무섭다고 했다. 특히 상속세가 그렇다면서. 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상속세? 갑자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나 싶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집도 언젠가 아들 앞으로 옮겨야 하는데 미리 하면 절세가 된다고 했다.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가볍게.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직 나는 멀쩡하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요. 어머니 멀쩡하시지만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했다. 아프시거나 하면 그때는 정신없으니까. 계획적으로 하면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편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준비라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집 얘기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마치 내가 곧 죽을 것처럼 아니면 치매에 걸려서 정신 못 차릴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먹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입안에서 갈치가 씹혔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들은 옆에서 갈치를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맛있다고 연신 칭찬하면서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들은 언제나 그랬다. 먹는 것만 생각하고 세상 걱정 없이 살았다. 그게 좋아 보였지만 동시에 답답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아내가 하는데 관심도 없다니. 나는 그날 저녁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는 며느리가 하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쉬시라고. 나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방문을 닫고 이불을 덮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절세, 명예 이전, 준비, 그 단어들이 마치 내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집 얘기를 하다니. 내가 언제 죽는다고. 나는 아직 팔팔한데. 거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웃고 있던 그 사진. 그때는 세상 모든 게 희망처럼 보였다.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도 우리 아들만 잘 크면 된다고 생각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아들 학원비 내려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면 쉴 수가 없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했다. 주인이 보일러를 아껴서 찬물로 설거지해야 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많았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 잘 컸다. 대학도 나오고 괜찮은 직장도 잡았다. 결혼도 했다. 나는 내 역할을 다 한 것 같았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되는 줄 알았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이 효자로 자라줬으니 이제 내 인생도 조금은 편해지는가 싶었다. 손자, 손녀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내 평온함에 금을 냈다. 마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미리 준비하자는 것처럼 들렸다. 아니, 실제로 그런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이제 늙었으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미리 재산을 정리하자. 그런 뜻이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아들이 좋아하는 두부를 듬뿍 넣었다. 파도 송송 썰어 넣고 애호박도 넣었다. 된장찌개는 내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내 된장찌개를 좋아했다. 밥 한 그릇 뚝딱 비웠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다. 아마 부동산 공부라는 걸 하고 있었을 것이다. 화면에는 세금 관련 내용들이 가득했다. 증여세율, 상속세율, 절세 방법 같은 단어들이 보였다. 며느리는 정말 열심이었다.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고 가져갈까 공부하는 게 분명했다. 아침을 차렸다고 부르자 며느리는 금방 가겠다고 대답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공손했다. 말투도 부드러웠다. 아침 먹으러 오면서도 어머니 수고하셨다고 인사했다. 하지만 그 공손함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계산이 숨어 있었다. 따뜻한 말 뒤에 차가운 속셈이 있었다. 나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분노였다. 배신감이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뭔가 싶었다.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평생을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내 집을 빼앗으려 한다니. 며느리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전쟁의 시작. 보이지 않는 전쟁. 누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인지를 가리는 싸움. 며느리와 나 사이의 싸움. 나는 식탁을 치우며 혼잣말을 했다. 아직은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며느리는 똑똑했고 계획적이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아내 편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런 얘기를 꺼냈다. 식사 중에 차를 마시며 혹은 빨래를 개면서 언제나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어머니 오늘 병원 검진 받으셨어요? 건강 체크 자주 하셔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슬쩍 재산 얘기를 끼워 넣었다. 요즘은 건강할 때 미리 정리하는 게 좋대요. 나중에 아프면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그 말들은 점점 내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다. 하나씩, 하나씩, 매일 조금씩. 며느리는 절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집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걱정하는 척, 염려하는 척 하면서 조금씩 압박했다. 그게 더 교묘했고, 더 악랄했다. 나는 평생 이 집을 지켜왔다.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집이었다. 아들을 이 집에서 키웠고, 아들의 첫돌 사진도, 초등학교 입학 사진도, 졸업식 사진도 전부 이 마당에서 찍었다. 이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다. 내 인생 그 자체였다. 내 땀과 눈물이 스며든 곳이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누군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언젠가 넘겨줘야 할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집에 새들어 사는 것처럼, 손님처럼. 밤이 깊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의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 뿐이었다. 절세, 명예 이전, 준비, 그 단어들이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다. 마치 주문처럼 반복됐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기분은 덜했을까? 남편이 있었다면 며느리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베개를 꼭 껴안았다. 외로웠다. 그리고 무서웠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집은 내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집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며느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들이 아내 편을 들어도 이 집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결혼 사진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의 나와 남편이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나이 들면 이렇게 외로워질 줄. 아들을 믿었는데 그 믿음마저 흔들릴 줄. 평생 일한 대가가 이런 모욕일 줄.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결국 내가 혼자 해결해야 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남편이 죽고 난 후 지금까지 모든 걸 혼자 해결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꺼내봤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통장이었다.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는 쓸 수 있는 돈이었다. 이 돈만큼은 아무도 모른다. 이 돈만큼은 내 거다. 나는 통장을 꼭 쥐고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겠다고. 며느리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정신도 멀쩡하다. 그리고 이 집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며느리는 점점 집안의 주도권을 잡아갔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다. 부엌 정리, 냉장고 청소, 거실 가구 배치.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젊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고마웠다. 나도 나이가 드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와주니 좋았다. 효부구나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며느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집안의 모든 것을 바꿔나갔다. 내가 30년 넘게 쓰던 식탁이 어느 날 사라졌다. 며느리는 낡았다며 새 식탁을 들여놓았다. 흰색 대리석 식탁이었다. 반들반들하고 깨끗했다. 하지만 나는 그 식탁이 싫었다. 나는 그 옛날 식탁에 남편과 함께했던 수많은 식사 시간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아들이 그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자랐다고. 그 식탁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었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물건은 바뀌어도 된다고. 오히려 새로운 식탁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된다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속이 쓰렸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그저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였다. 공손한 말투로, 웃는 얼굴로. 냉장고도 그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냉장고를 정리하더니 내가 담가둔 반찬들을 대부분 버렸다. 김치도, 된장도, 멸치볶음도, 장아찌도.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버렸냐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며느리는 미안하다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반찬은 너무 짜서 아들 건강에 안 좋다고. 요즘은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나트륨이 혈압을 높인다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싱겁게 해서 해주겠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요즘은 다들 싱겁게 먹는다고 하니까 TV에서도 저염식이 좋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을 부정당한 것 같아 속이 쓰렸다. 아들은 내 반찬을 먹고 자랐고 건강하게 컸다. 군대도 갔다 왔고 지금도 멀쩡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나쁘다니. 거실 가구도 바뀌었다. 내가 아끼던 오래된 장롱이 사라지고 하얀색 책장이 들어왔다. 그 장롱엔 남편의 옷이 아직 몇 벌 걸려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나는 그 옷을 버리지 못했다. 가끔 장롱 문을 열고 남편 옷을 만져보곤 했다.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장롱을 낡았다며 치워버렸다. 남편 옷들도 전부 정리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사정했다. 그 옷들만은 남겨달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다 버렸다고. 오래된 옷은 기부했다고. 어차피 아무도 안 입는 옷이라고.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장롱도, 옷도, 추억도. 모든 게 지워지고 있었다. 며느리 손에 의해 소파도 바뀌었다. 텔레비전도 더 큰 걸로 바뀌었다. 안방 침대도 바뀌었다. 집은 점점 세련되어 갔지만 나는 점점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내 집이 아닌 것 같았다.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가 찾아왔다. 친구도 나처럼 혼자 살았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도시로 떠나버렸다. 우리는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곤 했다. 친구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감탄했다. 집이 정말 깨끗하고 세련됐다고. 며느리가 잘한다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요즘 며느리가 살림을 다 맡아서 나는 그저 손님 같다고.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다고.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고 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들이라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쉽다고. 하지만 친구는 위로하듯 말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아들이 착하잖냐고. 며느리가 좀 센 것뿐이지 나쁜 마음은 없을 거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도 이제는 며느리 눈치만 본다고 말했다. 예전엔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뭘 얘기해도 아내한테 먼저 물어본다고. 나는 점점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느리의 공격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다. 어느 날은 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는 그냥 쉬시라고. 청소는 자기가 할 테니까. 처음엔 고마운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며느리는 내가 하는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었다. 구석구석 제대로 안 닦는다는 거였다. 빨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빨래를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가로막았다. 세탁기 사용법이 복잡해서 어머니는 어려우실 거라고. 자기가 할 테니 그냥 빨래만 모아두라고. 나는 빨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고집을 부렸다. 나는 점점 할 일이 없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소를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말렸다. 빨래를 하려고 해도 장을 보러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저 방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는 신세가 됐다. 외로웠다.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웠다.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얘기하느라 바빴다. 회사 일, 친구 일, 주말 계획. 나는 그저 듣기만 했다. 끼어들 틈이 없었다. 가끔 내가 말을 꺼내면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며느리와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어차피 들어주지 제시도 성계 속았는데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친구가 다시 찾아왔을 때 나는 더 여유어 있었다.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밥은 먹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이러다가 진짜 쫓겨날 수도 있다고. 며느리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주눅 들지 말라고. 친구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통장을 꺼내봤다. 평생 모은 돈이 거기 있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는 쓸 수 있는 돈이었다. 이 집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내가 주인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며느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들이 아내 편을 들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며느리는 여전히 집안일을 다 맡았고 나는 여전히 할 일이 없었다. 나는 그저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아들과 함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 손자 손녀를 돌보며 웃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그저 짐이었다. 불편한 존재였다. 빨리 사라져야 할 사람이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그걸 느꼈다. 며느리는 나를 볼 때마다 조금씩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입으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도 눈은 차가웠다. 마치 언제 이 집에서 나갈 거냐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작아졌다. 목소리도 작아지고 존재감도 작아졌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는 이제 내 방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방 청소 좀 해드릴게요 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와 있었다. 며느리는 내 옷장을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옷들 너무 오래됐어요. 새 옷 좀 사드릴게요. 나는 이 옷들이 편하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다. 다음 날 며느리는 새 옷들을 사왔고 내 옛날 옷들은 대부분 버렸다. 서랍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는 내 서랍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다. 남편과의 사진, 아들 어릴 때 사진, 친정 식구들 사진. 며느리는 그 사진들을 앨범에 정리하겠다며 가져갔다. 하지만 며느리가 정리한 앨범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사진들 어디 있냐고. 며느리는 깜빡했다면서 나중에 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내 추억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나씩, 하나씩. 며느리는 이제 내 일과까지 관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산책 다녀오세요 하면서 정확한 시간을 정해줬다. 오전 10시에 나가서 11시까지 돌아오라고. 점심은 12시에 먹고 낮잠은 2시부터 3시까지. 저녁은 6시에. 나는 마치 요양원에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게 정해져 있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며느리는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고 했지만 나는 숨이 막혔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만나자고.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오겠다고. 며느리는 언제 가느냐고 물었다. 몇 시에 돌아오느냐고 물었다. 어디서 만나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면서도 기분이 이상했다. 마치 외출 허가를 받는 것 같았다.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면서 하소연했다. 이제는 외출할 때도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친구는 혀를 찼다. 그건 너무 심하다고. 집에서 나와 따로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남편과 함께 일궈낸 집이라고.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나도 내 말에 확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현관에 서 있었다. 시계를 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약속 시간 넘겼어요. 2시간 나가 있겠다고 하셨는데 2시간 반 지났어요. 걱정했어요.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며느리는 알겠다면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다음부터는 시간 지켜달라고. 걱정된다고.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들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시간 약속을 안 지키신다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걱정된다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자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치매? 나는 멀쩡하다고 항변했다. 그저 친구랑 얘기하다 시간을 깜빡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는 게 좋다고 했다. 요즘 건강검진 중요하다고.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건 아닐까. 그러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를 아들이 할 수 있게 된다. 집도, 통장도, 모든 게 아들 손에 넘어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며느리가 다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무서웠다. 며느리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다. 처음엔 진명의 이전 얘기로 시작했다. 그 다음엔 집안 살림을 장악했다. 이제는 내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고 있었다. 다음엔 뭘까?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까?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며느리의 계략에 넘어갈 수는 없다고.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치매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다. 그리고 이 집은 여전히 내 명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다. 친구는 멀리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최소한 지지는 않을 수 있을까? 전쟁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앞에 섰다. 며느리가 아침에 외출했기에 빨래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탁기 버튼을 이것저것 눌렀다. 예전보다 복잡해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 세탁기가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멈췄다. 당황해서 이 버튼 저 버튼을 눌렀다. 그러다가 세탁기 문을 열었는데 물이 쏟아져 나왔다.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됐다. 나는 황급히 걸레를 가져와 물을 닦았다. 다행히 물은 금방 닦였다. 하지만 세탁기 안에 있던 옷 중 하나가 문제였다. 며느리의 옷이었다. 하얀 블라우스인데 다른 옷과 섞여서 색이 배어버렸다. 옷이 망가진 것이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다. 표백제로 빨아봤지만 소용없었다. 옷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이다. 며느리는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왔다가 세탁기 앞에 선 나를 봤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망가진 블라우스를 봤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천천히 다가오더니 블라우스를 빼앗듯이 가져갔다. 며느리는 옷을 살펴보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그 눈빛이 차가웠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이 옷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느냐고. 브랜드 제품이라고. 회사에서 중요한 날 입으려고 산 거라고. 나는 미안하다고.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모르시면 왜 자꾸 건드리느냐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 듣느냐고. 요즘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는데 정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참고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없으신 것 같다고.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손이 떨렸다. 목소리가 나왔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내가 내 집 와서 건드린 줄 아느냐고. 여기는 내 집이라고.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나가라고. 오늘은 내 입으로 말한다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는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이 집은 내가 지었다고. 내 남편이 아니라 나라고. 남편하고 둘이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지은 집이라고. 내가 여기 와서 몇 년 살았다고 함부로 하느냐고. 며느리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손이 떨렸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그동안 참았던 말을 드디어 한 것이다. 저녁 때 아들이 퇴근했다. 며느리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울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내 방으로 왔다.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며느리한테 나가라고 했다고. 아들은 왜 그랬냐고, 옷 하나 망가진 것 가지고 그러냐고 물었다. 나는 옷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며느리도 속상해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고 했다. 나는 물었다. 내 아내가 나한테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도 이해하라고 하느냐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은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나는 말했다. 너희들 다 안다고. 내 집 뺏으려고 한다고.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누가 뺐느냐고, 그냥 세금 아끼려고 미리 준비하자는 거였다고 항변했다. 나는 물었다. 준비라니. 나 살아있는데 무슨 준비냐고.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쉬었다. 그리고 방을 나갔다. 아들이 나간 후 며느리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는 소리, 며느리가 우는 소리. 나는 그날 밤 방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다. 서럽고 분했다. 내가 평생 믿었던 건 결국 아들이 아니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가면은 벗어진 것이다. 며느리도, 아들도, 나도. 우리는 더 이상 척하지 않아도 됐다. 화목한 가족인 척, 서로 사랑하는 척.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며느리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들은 어색하게 밥을 먹고 출근했다. 나는 혼자 남았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이 집에 계속 있으면 결국 며느리한테 밀려날 것이다. 아들은 아내 편이다. 나는 점점 약자가 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엔 요양원으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집을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읍사무소로 갔다.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들을 확인했다. 집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통장 내역,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읍사무소 직원에게 물었다. 집을 팔 수 있냐고. 직원은 당연하다고 했다. 소유주가 나니까 언제든 팔 수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로 갔다. 부동산 사장은 나를 알아봤다. 동네가 작으니 다들 아는 사이였다.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집을 파시겠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동산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집 시세를 알려줬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다. 이 돈이면 작은 집을 하나 더 살 수 있었다. 나 혼자 살 집.
나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집을 팔고 작은 집을 사고 혼자 살 것이다. 아들에게 상속할 생각도 접었다. 며느리에게 재산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내가 쓰고 죽겠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회사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아들은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라고 그냥 넘어가자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알았다고. 아들은 안도하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었다. 그냥 입으로만 알았다고 한 것이다. 며칠 후 부동산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며느리와 아들이 없을 때 보여주라고 했다. 부동산 사장은 알겠다고 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은 도시에서 온 부부였다.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다. 집을 둘러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했다. 가격도 흔쾌히 수락했다. 나는 계약을 했다. 한 달 후에 집을 비워주기로.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술을 한 잔 마셨다. 평생 술을 안 마시던 내가 술잔을 들고 결혼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거겠지?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도 이해할 거라고.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할 거라고. 나는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기로 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기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기로. 며느리와 아들은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설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들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기고 있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의 시계. 그게 전부였다. 오전 9시,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다. 트럭 소리에 며느리가 창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며느리가 물었다. 저게 뭐냐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삿짐 트럭이라고. 며느리가 다시 물었다. 무슨 이삿짐이냐고.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내 짐이라고.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도 현관으로 나왔다. 트럭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이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집 팔았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와 아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팔았다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팔았다고 대답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들은 당황해서 물었다. 농담이냐고.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 나는 왜 말을 해야 하냐고. 내 집인데 라고 대답했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어디 가냐고.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도 이 집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갑자기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물었다. 갑자기? 너희가 내 집 뺏으려고 할 때는 괜찮았냐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직원들에게 내 집만 싸달라고 했다. 많지 않으니 금방 끝날 거라고.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다. 진정하자고, 얘기 좀 하자고. 나는 할 얘기 없다고, 다 끝났다고 말했다. 아들이 또 물었다. 어디 가시려고 하느냐고. 나는 대답했다. 내가 산 집 있다고. 작지만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하다고. 아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짐을 다 싸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정말 가져갈 게 별로 없었다. 평생 이 집에 살았지만 막상 나갈 때는 가방 하나면 충분했다.
부동산 사장이 와서 서류를 건넸다. 잔금은 이미 받았다. 집 열쇠도 새 주인에게 넘겼다. 모든 게 정리됐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렸다.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제 시도선 계속다. 늦었다고. 너는 내 아내 편을 들었다고. 엄마는 혼자였다고. 아들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막았다.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너는 며느리 말만 들었다고. 나한테 치매 검사 받으라고 한 것도 너였다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나는 트럭에 올라탔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시동을 걸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네가 지나갔다. 내가 평생 살던 동네, 시장도, 정류장도, 친구 집도 모든 게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 새 집은 시골 외곽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이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작았지만 아늑했다. 마당도 있었다. 텃밭을 가꿀 수 있을 만큼. 짐을 내리고 집 안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햇빛이 잘 들었다. 조용했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 여기는 온전히 내 공간이었다. 나는 짐을 풀기 시작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사진을 벽에 걸었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 아들 어릴 때 사진, 아들이 아직 순수했던 시절의 사진, 나를 사랑했던 시절의 사진. 짐을 다 풀고 나니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나는 마당에 나가 앉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갔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나왔냐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친구는 잘했다고 말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친구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나는 혼자 산다고, 편하게 산다고 대답했다. 친구가 또 물었다. 외롭지 않겠냐고. 나는 대답했다. 외로워도 괜찮다고. 그게 내 선택이니까. 친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가끔 놀러 가겠다고. 나는 그래, 언제든 오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노을을 바라봤다. 마음이 편했다. 속이 시원했다. 그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다. 밤이 됐다. 나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다. 라면 하나. 혼자 먹는 라면이었지만 맛있었다. 아무도 내 반찬이 짜다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 식사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방식대로. 그리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아무도 채널을 바꾸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아들 생각이 났다. 며느리 생각도 났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나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다. 나 자신을 찾은 것이었다. 집을 잃은 게 아니었다. 자유를 얻은 것이었다. 재산을 날린 게 아니었다. 존엄을 지킨 것이었다.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기분이 좋았다.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새소리가 들렸다. 마당에 나가 텃밭을 봤다. 이전 주인이 가꾸던 텃밭이었다.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었다. 나는 호미를 들고 흙을 만졌다. 흙이 부드러웠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흙을 고르고 땀이 났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다. 점심때 친구가 찾아왔다. 김치를 한 통 들고 친구는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아늑하고 예쁘다고.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친구가 물었다. 아들한테 연락 왔냐고. 나는 전화 몇 번 왔는데 안 받았다고 했다. 친구가 말했다. 그래도 아들인데. 나는 대답했다. 아들이라고 다 받아줄 순 없다고. 내 상처가 더 크다고.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친구가 또 물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나는 그건 아들이 먼저 진심으로 사과할 때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다. 옛날 얘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얘기했다. 친구와 함께 여행도 가고 싶다고 했다. 친구는 좋다고 했다. 우리 나이에 뭘 못하겠냐고. 친구가 돌아간 후 나는 다시 텃밭으로 갔다. 씨앗을 심었다. 상추 씨앗, 깨십 씨앗. 이 씨앗들이 자라면 내가 수확할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이다. 그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저녁이 됐다. 나는 장을 보러 나갔다. 동네 슈퍼에 필요한 것들을 샀다. 쌀, 반찬거리, 과일. 계산을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새로 이사 오셨냐고. 나는 그렇다고 며칠 전에 왔다고 대답했다. 아주머니가 또 물었다. 혼자 사시냐고. 나는 그렇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불편하시겠다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주인 아주머니의 친절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동네 사람들도 좋은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짜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밤에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미안하다고. 나는 물었다. 뭐가? 아들은 자기가 며느리 말만 들었다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 나는 침묵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들이 또 물었다. 엄마 어디 계시냐고, 찾아뵐 수 있냐고. 나는 아직은 안 된다고 했다. 아들은 자기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말로만 하는 건 쉽다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아들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라고.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아직 상처가 너무 깊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내가 아들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것보다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나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친구를 만나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아들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다. 잘 지내시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나는 짧게 답장했다.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어느 날 우편물이 왔다. 아들이 보낸 편지였다. 봉투를 열어보니 손편지였다. 아들의 글씨였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며느리한테만 신경 쓰고 엄마는 외롭게 만들었다고.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했다고. 정말 불효자라고. 며느리랑도 많이 얘기했다고. 며느리도 잘못했다고 한다고.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했다고. 우리 둘 다 반성하고 있다고. 언제든 좋으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 나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텃밭에 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얼마 후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내가 심은 상추와 깨잎이 무럭무럭 자랐다.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채소를 따는 게 일상이 됐다. 신선한 채소로 만든 쌈밥을 먹으며 혼자 앉아 있으면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싶었다.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가끔 반찬을 나눠줬다. 옆집 할머니는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줬다. 동네 회관에서 요가 수업도 시작했다.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과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눴다. 나는 점점 웃음을 되찾았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밝아진 게 느껴졌다. 전에 살던 집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편안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었다. 친구가 자주 찾아왔다. 우리는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했다. 가끔은 버스 타고 이웃 동네로 나들이도 갔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구나 싶었다. 아들에게서는 계속 연락이 왔다.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그래도 아직 만날 준비는 안 됐다. 더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생신이 다가온다고. 그날만이라도 만나 식사 한 끼 하고 싶다고. 며느리도 같이 가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도 가슴 한쪽이 아팠다. 하지만 영원히 등지고 살 수는 없었다. 아들은 아들이니까 나는 조건을 걸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내가 사는 곳을 보여주겠다고. 아들은 기쁜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다. 며느리도 꼭 데려오겠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생일 당일 나는 일찍부터 집을 정리했다. 텃밭에서 딴 채소로 반찬도 만들었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생선도 구웠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오후 2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다. 아들은 꽃다발을 들고 왔고 며느리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둘 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제 생각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이 느껴졌다. 아들도 말했다. 엄마, 저도 정말 미안해요. 엄마 편을 들었어야 하는데 아내만 생각했어요. 불효자예요. 나는 침묵하며 둘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반성이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앉아라. 밥 먹자.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차린 음식을 보며 감탄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라고 하니 더 놀라워했다. 며느리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혼자서 이렇게 잘 사신다고 말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렸다. 아들은 집이 정말 아늑하다고, 엄마가 여기서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다. 며느리도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어요. 어머니 인생인데 저희가 간섭할 권리가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알았구나. 내 인생은 내 거야. 너희 것이 아니라.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럼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가족은 원래 가족이야. 다만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지. 며느리가 물었다. 그럼 가끔 찾아뵐 수 있을까요? 나는 그래,
언제든 오라고 했다. 다만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나도 내 일정이 있으니까.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일정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바빠. 너희만 바쁜 줄 아니?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웃었다. 오랜만에 우리는 함께 웃었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마당에 나가 앉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대답했다.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다만 결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지.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제 인생도 제가 선택해야 한다는 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야. 남편 것도, 시어머니 것도 아니야. 해가 완전히 졌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나 인사했다.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나는 좋다고 미리 연락하라고 했다. 그들이 떠나고 나는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봤다.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나는 가족과 다시 연결됐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나는 그들의 삶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그들도 내 삶을 침범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가끔 만나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고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것. 나는 집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왔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됐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집에서 나가라. 그 말은 결국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남이 만든 틀에서 나가라.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진짜 내 삶을 살아라. 그날 이후 아들의 집엔 늘 한 구석 빈 자리가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자리가. 하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존중이었다. 그리움이었다. 그리고 배움이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자유롭고 당당하다. 이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